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1% 이상의 강세 흐름을 가지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간밤에 S&P 500이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 이 가운데서 엔비디아와 테슬라 등이 급등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이러한 훈풍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모두 다 상승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도 상승하는 업종이 훨씬 우세합니다. 조선주, 해운주, 그리고 방산 섹터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제약바이오주도 금리 인하 수혜 기대감으로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급락했던 반도체주가 오늘 일부 반등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승세가 얼마나 지속될지의 여부일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정보 얻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시그널 먼저 최효은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 2600선 도달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조금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코스피는 1% 넘게 상승세, 그리고 간밤의 시장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S&P 500이 무려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간밤에 보시다시피 1.7% 이상 상승하면서 5,713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9월에 FMC가 모두 마무리가 됐고 빅컷에 대한 환호를 사실 하루 건너뛰고 이렇게 했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정말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테슬라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테슬라의 주가가 7% 이상 급등 흐름을 보였고요. 간밤에 240달러 선을 넘어가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FMC가 50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한 이후로 경기 하강은 오겠지만은 그래도 소비가 이전보다 더 살아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왔고 완성차뿐만이 아니라 전기차와 같은 비싼 자동차도 이전보다는 더 잘 팔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아주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이벤트는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동결이었습니다. 약 2시간 전쯤에 뱅크 오브 재팬 일본 은행 측에서는 금리를 동결했고요. 0.25%로 그대로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니케이 지수가 보시다시피 2% 이상의 급등 흐름을 보였고 37,900선에서 현재 구간에서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엔화에 대한 안도감이 또 컸던 것 같습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그대로 동결을 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지금보다 더 급격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안도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짜야 할까요?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이 경기 하강 국면인 것을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증권사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을 지금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물론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라라는 점에서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투자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의 주식을 사라. 라는 말을 남긴 바 있는데요.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은 커피콩의 작황이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커피콩의 가격이 내려가게 됩니다. 스타벅스는 당연히 싼 가격의 커피콩을 사들이게 될 테니까 스타벅스의 수익이 올라간다라는 이런 전체적인 사이클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스마트머니가 비순환 산업에 관심을 보일 때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함께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비순환 산업 쪽에 좀 거래 대금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최근에 포트폴리오를 조정했다라는 뉴스 여러분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애플의 비중은 줄이고 얼타뷰티와 같은 기업의 비중은 오히려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경기 둔화를 그대로 반영을 한 건데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강세를 보이는 산업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버크셔 해서웨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분을 이 포트폴리오에 반영을 한 겁니다. 이 상승 사이클의 막바지에는 필수 소비재와 유틸리티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우리 시장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쪽으로 거래 대금이 크게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모멘텀과 함께 엮이게 된다면 관련 기업들이 상승 탄력을 함께 가지고 가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우리 시장에서 LS 일렉트릭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과 같은 전력주, 전선주들이 상승 흐름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보시다시피 CPI 지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력 쪽은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생산자 물가 지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기의 판매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생산 비용은 하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유틸리티 기업에 더욱더 관심을 둬야 되고 특히나 유틸리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배당 매력이 부각되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경기 하강에 있는 구간 그리고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유틸리티 기업에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을 둬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 증시 안에서는 전력계기 관련 기업들이 미국의 대선 후보들과 연결이 돼서 함께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결국에는 유틸리티 쪽으로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이 배경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데 당장 다음 주 그리고 내일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일단 다음 주에는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연준 위원의 연설입니다. 물론 연준 위원들은 계속해서 연설을 해왔습니다만 다음 주가 특히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FOMC에서 50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고 도대체 왜 단행이 됐을까에 대한 그 클루를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연준 위원들의 연설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기류를 유지시켜줄 것으로 보인다라는 증권사의 커멘트가 함께 나오기도 했고요. 마이크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25일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 업황의 풍향계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주식시장의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실적 눈높이가 꽤나 높다는 점 그리고 한국 증시의 경우에는 환율 수혜를 받기 어려워서 한국의 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하다라는 의견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모멘텀들 함께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그널 이어서 신민영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다음 시그널로는 자율주행 관련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관련주들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율주행 하면 아직 상용화까지 좀 멀지 않았을까, 좀 체감되지 않는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자동차 안에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자율주행 이제는 좀 상용화가 되면서 우리에게 체감으로 느껴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대중교통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내년도에 지역 맞춤형 교통약자 동행 자율주행 버스의 첫 선을 보이기로 했습니다. 이 첫 선을 보이는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자율주행 사업 3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지난해 12월에 심야 자율주행 버스를 운행한 바 있고요. 올 10월부터는 또 노약자와 경비원,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새벽에 운영하는 자율주행 버스를 선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3탄으로 이제 자율주행 사업에 나서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데이타임에도 탈 수 있는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처음으로 운행 지역을 이제 선정하게 됐는데 동대문구와 동작구, 서대문구로 3곳이 선정이 됐고요. 지역 내 교통 단절과 노약자 다수 이용 지역 등을 고려해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자치구 지역 내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운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시가 운행비를 전액으로 지원하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력해서 함께 사업을 이어나가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각 자치구 첫 해 운영에 필요한 예산 4억 2천만 원씩을 제공하면서 총 12억 6천만 원을 지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걸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이 늘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또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자율주행은 우리의 고령화와도 깊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음 장에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고령화에 따라서 자율주행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들 또 체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관련 사고도 많이 발생해서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기도 했었죠.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제도적 또는 기술적 지원은 아직 미비한 상태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65세 이상 교통사고 건수가 4만 건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14% 증가하면서 해마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빨간색이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이고 회색
빨간색이 전체 사고 건수인데 빨간색이 치솟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령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또 위험한 것이 좀 큰 사고가 난다라는 겁니다.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사고 부상자가 또 작년 기준으로 5만 6천여 명이었고요. 사망자도 745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년 대비 각각 13% 그리고 1% 넘게 늘어났다라는 것이 통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사고 사망자 수가 여기서 또 회색이고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빨간 선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 운전자들이 운전을 한다라는 게 조금 운전하는 것이 좀 위험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고령화 사회에서 운전을 마냥 못하게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보다 먼저 20년 먼저 고령화 사회를 맞은 일본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다음 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서포트카 제도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약 2년 전부터 서포트카 제도를 도입하면서 서포트카 전용 면허도 딸 수 있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서포트카는 고령 운전자가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자동차인데요.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자동차가 자동으로 멈추기도 하고 서행을 하거나 정지해 있을 때 과속 페달을 밟게 되면 또 차가 급가속하지 않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따라서 면허를 반납하는 대신 서포트카 한정 면허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러한 효과로 사고율도 2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으로 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 또 많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이 자율주행의 KT와 현대차 그룹의 시너지 기대감 때문이기도 합니다. KT 최대 주주로 현대차 그룹이 올라오게 됐는데 2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주식을 일부 매도하게 되면서 2대 주주였던 현대차 그룹이 이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율주행과 6G 협력 시너지가 기대된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고요. 또 주력 협력 분야로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관련 통신 분야가 꼽히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잘 터지는 통신이 또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런 협력이 앞으로 시너지를 낼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오늘 관련 기업들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피런티어 장중에 5% 넘게 상승세 보이기도 했는데요. 센싱 카메라 공정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넥스트칩 역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에이다스를 주력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라이콤은 차량용 자율주행 라이더 핵심 부품 광증폭기를 생산한 기업인데 국내 최초로 국산 개발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모트렉스는 자율주행차와 스마트카 등의 필수 장치인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자율주행차 시장은 2023년까지 연평균 35%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업종입니다.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2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파이널샷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원포인트 마감 전략으로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우상향 투자클럽 안상윤 이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모처럼 양시장 1%대 동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비컷으로 미국 증시가 되살아나면서 코스피도 2,600선을 회복했습니다.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있으나 외국인은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세계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가 상승하자 관련주로 묶이는 전선 종목들이 상승세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등 반도체주도 오르고 있으나 상승폭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인데 반도체 업황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일 테마별 시세를 보면 전선주가 6%대까지 오르며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선주는 인공지능 인프라 확대의 수혜주 중 하나인데 데이터 센터 확충에 따른 전력 수요가 기대되기 때문이며 AI 산업의 지표로 인식되는 엔비디아 주가에 전선주 등락이 연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이오주는 대표적인 금리 인하 수혜주로 미국 기준금리 인하의 훈풍의 개별 종목에 호재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섹터 주목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에서 공략해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될까요? 네, 블루엠텍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블루엠텍은 의약품 유통을 주 사업으로 하며 기타 전차 상거래,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 제작과 광고 대행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킨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올 10월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고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는 지난해 4월 국내 품목 허가를 획득했지만 물량 확보 등의 문제로 국내 출시가 미뤄졌습니다. 위고비보다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글로벌 제약 바이오사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도 지난달 국내 품목 허가를 획득했기 때문에 시장 선점을 하려고 위고비 유통을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 의약식품청이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를 심장질환 환자에게 사용을 공고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블루엠텍은 노보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 치료제인 싹센다를 유통하고 있으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수가는 24,500원에서 24,800원으로 잡으시고 손절가 23,000원 보시고 목표가 27,000원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블루엠텍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최윤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고 있는 기업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SK 하이닉스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드디어 스탠스를 바꾼 걸까요? 연속성을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한양행, 세 번째로는 HD, 현대일렉트릭, 네 번째로는 현대차, 다섯 번째로는 한국가스공사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가스공사가 오늘 시장에서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죠. 삼성전자는 여전히 매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금양, 네 번째로는 LS 일렉트릭 이름 올리고 있는데 같은 전력 안에서도 HD 현대일렉트릭은 매수하고 있고 LS 일렉트릭은 매도한다라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다섯 번째로는 고려 아연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HLB, 세 번째로는 실리콘2, 네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다섯 번째로는 코스메카 코리아 이름 올리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오늘 가장 첫 번째로는 YC, 두 번째로는 HK 이노웨, 세 번째로는 제룽전기, 네 번째로는 클래시스, 다섯 번째로는 PNT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이어서 화장품주를 매수한다라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특히나 화장품주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KB금융, 네 번째로는 삼성 SDI, 다섯 번째로는 현대 로템 이름 올리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KTNG를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전력, 세 번째로는 셀트리오, 네 번째로는 현대모비스, 다섯 번째로는 네이버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ST팜, 세 번째로는 바이넥스, 네 번째로는 테크윈, 다섯 번째로는 퓨런티어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와 거의 비슷한 양상 보여주고 있고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HLB 클래시스가 1, 2위로 현재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K3i, 네 번째로는 원텍, 다섯 번째로는 CNC 인터내셔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시장에서 수급이 쏠리고 있는 종목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세 가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화장품주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도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 속에 3%대 강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코스맥스 한국콜마보다 코스메카 코리아 CNC 인터내셔널 우리나라에서 3, 4위. 물론 코스메카 코리아의 캐파가 뭐 그 3, 4위로 따로 떨어뜨려서 얘기할 만한 캐파는 아니거든요. 코스맥스 한국콜마에 육박한 혹은 넘는 캐파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인지도나 뭐든 뭐 예를 들어 대기업이냐 아니면 인디 브랜드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보통 이제 3, 4위로 나누는데 최근의 흐름은 코스메카 코리아랑 CNC 인터내셔널이 주도를 했죠. 왜냐면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대형 그 화장품 브랜드들이 간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인디 브랜드들이 초강세를 보였죠. 네. 지금 그 아이패밀리 아스시, 뭐 클리오, VT, 뭐 잉그루드랩 이런 회사들, 미국이나 일본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템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떴기 때문에 뭐 마녀공장 같은 이런 회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의 자회사인 코스RX 뭐 이런 것들이 떴기 때문에 이 인디 브랜드들이나 중소 브랜드들을 뒷받침했던 OEM, ODM 기업인 코스메카 코리아 CNC 인터내셔널이 훨씬 더 강하게 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그 최근에 이 실리콘투라는 플랫폼 기업, 그 다음에 브랜드에서는 VT, 그 다음에 OEM, ODM에서는 코스메카 코리아 이렇게 제가 보기에 이 1등주들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격이 상당히 벌어질 정도로 강하게 가다 보니까 여기 마지막이라기 하긴 그런데 꽤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좀 움직임이 갈리고 있어요.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위로 더 치고 올렸는데 네. CNC 인터내셔널은 여기서 약간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가 CNC 인터내셔널에 비해서 조금 앞서가는 동행을 하고 있다가 약간 스퍼트가 코스메카 코리아가 더 한 발 더 딛는 지금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신고가를 또 갱신을 했는데 네. 일단 기술적인 이격상으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 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 상당히 기술적인 이격, 그러니까 이동평균선하고 간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네. 그것도 뭐 일봉, 주봉이 아니라 월봉에서도 이동평균선이랑 상당히 벌어져 있어요. 네. 봉과 이동평균선의 간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고요. 과열권 지표도 이미 과열권에 다 진입을 했어요. 뭐 RSI든 MACD든 전부 과열권에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밀고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가 뭐 특별히 여기 실적이나 이런 이슈 면에서 뒤처져 가지고 떨어질 만한 부분 보이잖아요. 아까 기술적인 면에서 그 부담감이 있을 뿐이지. 일단 그 K 스마트 등대 공장이라는 그 어떤 제도가 있습니다. 2022년도에 K 스마트 등대 공장 사업에 화장품 제조기업 최초로 선정이 됐는데 이게 이제 세계 경제 포럼에서 대기업 위주로 선정하는 글로벌 등대 공장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거를 벤치마킹을 해서 대기업 말고 중소 중견 기업 중심으로 지능형 공장을 선정해보자 해서 우리나라 K 스마트 등대 공장이라고 선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까 세계 경제 포럼에서 성장하는 대기업 위주의 글로벌 등대 공장은 지금 103개사가 선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한국은 이 중에 3개가 들어갔습니다. 포스코, LS 일렉트릭, LG전자. 그러니까 스마트 등대 공장이 뭐냐면 스마트가 들어가 있고 등대가 뭔가를 그 어촌에서 밝혀주는 어떤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스마트 공장으로서 얘네를 시범 케이스로 삼아서 요렇게 벤치마킹을 해라 해서 요것들을 선정해 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뭐 4차 산업혁명의 화두가 되는 것들 다 들어가요. 뭐 빅데이터니 인공지능이니 뭐 그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공장을 아주 스마트화하게 하는 거죠. 근데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대기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포스코, LS 일렉트릭, LG전자가 다 대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소 중견 기업을 선정을 안 해주니까 제도의 취지는 좋으니까 우리나라에서 해보자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2022년에 4개를 뽑았는데 이 중에 유일하게 화장품 기업은 얘네밖에 없습니다. 화장품 기업은 얘네밖에 없고 나머지 회사들은
나머지 회사들은 뭐냐면 그 우성 전공 비상장이에요. 중소기업인데 중기업으로 되어 있네요. 중기업으로 했고요. 중하고 소를 또 나눴네요. 중기업으로 했고 자동차 금형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뭐 이거 자세하게 내용을 다룰 필요는 없는 부분이니까 프라코는 중견기업인데 자동차 부품 회사고요. 이것도 현대정밀도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됐는데 건설 및 채광용 기계 장비 부품 회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코스메카 코리아. 이렇게 해서 4개를 선정을 했어요. 2022년에. 네. 유일하게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만 화장품 업체죠. 이 기업 규모는 얘도 중견 기업이고요. 지금 스킨 로션, 뭐 크림, 헤어 제품, 파운데이션, 쿠션, 마스크, 시트, 뭐 스틱 파우치, 블러셔, 립스틱, 립글로저 이런 것들이 이제 OEM이나 ODM 방식으로 생산해주는 네. 그 업체인데 여기 로드맵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스마트 등대 공장을 삼아가지고 이제 생산성을 20% 올리고 품질 클레임은 30% 낮추고 신제품 리드 타임 요거는 줄여야지 좋은 거죠. 리드 타임은 그 간격이니까 리드 타임을 17% 줄이고 글로벌 매출은 35% 성장시킨다는 로드맵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한 내용에는 뭐 이거를 위해서 뭐 R&D를 진흥화를 시키고 공급망을 최적화해주고 AI 활용한 공정 조건 최적화, 지능형 자율 생산을 위한 공정 자동화,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및 ESG 경영 실천 이런 세부적인 케이스 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최초로 지금 화장품 업체로서 스마트 등대 공장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거. 요런 이력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 화장품 시장 최초로 OGM. 자, OEM이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이퀄이프먼트로 단순 그냥 생산만 해주는, 그냥 설계도 갖다 주면 그대로 생산만 해서 넘겨주는, 아무 개입을 하지 않아요. 그냥 그 회사가 만들어 달라는 대로 그냥 만들어주기만 하는 회사.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면은 ODM, 디벨로먼트라고 해서 공정의 개발이라던가 디자인의 컨셉을 잡는 부분에 관여를 하기 시작하는 게 ODM이죠. 네. 한 발 더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OBM, 브랜드를 잡아내는 부분부터 하는 게 OBM입니다. 브랜드 매니지먼트 같은 것이죠. 근데 OGM은 뭐냐? 더 넓혀졌어요. 이제 글로벌이 들어갔습니다. 오리지널 글로벌 스탠다드 앤 굿 매뉴팩처링. 그래서 매뉴팩처링은 똑같은데 네. 여기서 이제 글로벌라이징을 시키는 것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로 진출시키는 것까지 얘네가 다 하는 거예요. 단순 생산업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고객사가 OGM 업체로 발돋움한 코스메카 코리아에게 만약에 맡기면 글로벌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더 아웃라인이 커진 것이죠. 네.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가 개발한 독자적 시스템이에요. 이거 OGM이란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냐면 이제 글로벌 서비스 진출할 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 나라만의 예를 들어 가장 어려운 게 예를 들어 할랄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 중동의 나라에는 굉장히 법규가 까다로워요. 고기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화장품에 어떤 고기에 관련된 성분이 들어가면은 바로 퇴출입니다. 그런 것들 섣불리 그냥 다가갔다가 망신당할 수 있고 제품 만들어놨다 다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거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판매국가의 유통 구조 및 국가별 법적 규제 분석까지 해주고 트렌드에 맞는 제품 판매 전략 개발 생산 출하까지 전 과정을 맞춤으로 제공하는 게 바로 OGM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메카 코리아는 이제 OGM이라는 OEM이 아니고 훨씬 더 발전한 단계의 진화된 네.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까지 올라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실적이 좋았냐? 자, 일단 매출액이 42% 증가한 946억 원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126% 증가한 143억 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법인, 이거 아까 그건 한국 법인 실적이고요. 미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 법인의 미국 인디 브랜드 용기 개발에 지연 소식이 있었답니다. 용기 개발 디자인이 늦어가지고 매출액이 6.7%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프레스티지 라인, 조금 고급 라인 매출이 감소해서 영업이익이 소폭 감소를 했다. 미국 법인. 근데 네. 한국 법인이 워낙에 잘 나가서 전체적으로는 성장을 하였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아까 말한 대로 국내 생산 캐파가 연 4.5억 개라고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한국 콜마가 국내 생산 캐파가 3.7억 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3, 4위로 코스메카 코리아 CNC 인터넷을 분류하긴 하는데 캐파상으로 이미 한국 콜마를 뛰어넘었어요. 국내 네. 캐파상으로. 그러니까 규모상으로는 뭐 3위라고 불리울 만한 기업의 캐파가 아니다라는 거죠. 한국 콜마가 올해 공장 증설을 해서 연말에 4.8억 개로 늘리면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의 4.55개랑 비슷하게 됩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가 그리고 공장 가동률은 50%를 하회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걸로 해석이 된다고 해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공장이 100% 가동돼야 잘 나가는 거 아니야 하지만 네.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의 공장 가동률이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K뷰티의 수요가 엄청 물밀듯이 몰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리를 찾다가 공장이 없으니까 공장 너네 반 놀고 있지 해서 코스메카 코리아하고 밀려들면은 주문이 밀려들면은 지금 바로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기만 하면 바로 실적으로 찍힌다. 이런 것들이 지금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시기니까 네. 지금 수요가 메말른 시기에서 가동률이 50%를 하회하고 있다면 굉장히 안 좋은 신호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K뷰티의 수요가 K뷰티뿐만 아니라 C뷰티라던가 뭐 다른 중동의 뷰티라던가 서로 이제 브랜드는 이제 자기네 걸로 만드는데 네. 그 제품 생산을 맡길 곳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의 실력이 되는 곳이. 그래서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의 공장 가동률 50% 하에는 굉장히 지금 긍정적인 신호다. 네. 이렇게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가 일단 살아남아서 가고 있는데 이 지금 시세가 과열권에 있고 기술적인 이격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지금 계속 끊임없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마지막 불꽃을 태울 때까지 네. 밀고 나가고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과열된 주가 구간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K뷰티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가도 더 폭발적으로 질주할 수 있을지 좀 지켜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샤페론입니다. 신약 후보 물질을 연구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바이오주이고요. 아토피 치료제 누겔의 기술 수출 가능성에 주가 급등세를 띠고 있는데 샤페론 요즘 워낙 바이오주가 좋으니까 네. 네, 워낙 뭐 제약 바이오가 좋긴 하지만 일단은 제약에서는 유한양행 그리고 바이오에서는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상으로나 인지도 상으로나 실적 상으로나 지금 이슈 상으로나 네. 기술적인 모습 상으로나 모두 다 1등주의 모습이라는 거. 일단 1등주를 공략하는 게 정석이라는 건 알아두시고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이런 거는 약간 만찬에서 조금 뷔페를 다양화하는 그 메뉴를 다양화하는 면에서 접근해야 된다. 네. 왜냐면 우리가 또 이게 주의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바로 지금 알테오젠의 이런 성공적인 모델, 리가켄 바이오나 이런 성공적인 모델이 안착되기 전까지의 바이오 씬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끔찍했었거든요. 그럼요. K바이오가 뭐 신약 개발에 도전한다고 해가지고 나섰던 것들이 차례대로 무너지면서 그런 것들이 허황된 꿈이었구나. 허황된 꿈에 투자하려는 엔젤 투자도 다 떠나고 경기도 안 좋아지고 코로나까지 닥치면서 완전히 거기서 제약바이오에서 밀물처럼 썰물처럼 돈이 빠져나갔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기술 특례로 상장한 기업들 특히 샤페론도 마찬가지인데 5년까지는 봐줍니다. 그러니까 봐준다는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는데 기술 특례로 상장해서 너네의 어떤 그 비전을 보고 상장을 시켜줬으니 네. 지금 당장에 이익이 안 나는 거는 우리가 조금 몇 년은 유예를 시켜주겠다고 해서 5년은 봐줘요. 근데 6년째부터는 그게 터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5년 안에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 지금 뭐 기업들을 거론은 안 하겠으나 상장 폐지 실시 심사 대상에 올라가지고 실제로 상장 폐지 위기에 처했다가 겨우 살아난 기업도 있고요. 지금 주주총회에서 막 임원진들이 도망 다니면서 주주들의 어떤 그 뭐 분노나 이런 것들을 피해 다니는 기업도 있어요. 네. 지금 그쵸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기업들이 다 기술 특례로 상장했다가 돈을 벌어들이지 못하니까 6년째 접어들어가지고 다 퇴출의 위기에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 바이오 벤처들은 반드시 기술 수출을 해야 됩니다. 기술 수출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쌓아나가서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처럼 많이 꽂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많은 상태여야 됩니다. 근데 일단 샤페론은 지금 2개를 기술 수출했었는데 하나가 반환을 당했습니다. 그 회사가 반환을 했어요, 다시. 그래서 기술 수출을 한 게 지금 하나만 남았는데 네. 그게 금액이 상당히 적어요. 기술 수출을 했을 때 그 총 금액이란 게 한 번에 일시불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계약금을 받은 다음에 그 가져간 회사가 임상 단계를 진행함에 따라서 마일스톤을 받는 건데 그 임상을 진행하는 단계가 굉장히 느려지면은 먹고 살 돈이 없어져요. 연구할 돈이. 그러면 이제 빵집을 사고 장례식업에 진출하고 꽃 배달하고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럼 이 파이프 라인을 살펴볼게요. 가장 지금 앞서 나간다는 게
기술 수출을 할 만한, 그러니까 기술 수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임상 1상이나 2상 정도에서 뭔가 특이할 만한 그쵸 자료를 근거를 제시를 해서 그거를 눈독 들이게 만들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네. 그럼 일단은 지금 맨 처음에 할 게 누겔입니다. 누겔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예요. 이게 국내 임상 2A상에 들어갔고요. 네. 미국에서는 임상 2B상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2상을 두 개로 나눠서 전반기 임상은 요 한국에서 왔고 후반기 임상을 이 미국 식품의약처 FDA에서 했습니다. 이 뒤에는 많은데 누겔만 할게요. 지금 뒤에도 많은데 그냥 네. 누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누겔이 일단 임상 2A상 요 한국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일단 바이오 마커 발굴에 성공했습니다. 이 바이오 마커가 뭐냐면 이 아토피 치료제 누겔을 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는 환자인지 아닌지 가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거를 가리지를 못하면 이 비싼 치료제를 마구 그냥 쓰면 확률이 낮은데 괜히 쓸 이유가 환자한테도 힘든 일이고 의사분들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처방을 내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바이오 마커를 통해 가지고 이 환자가 누겔이 들만한 아토피 피부염을 갖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그 환자에게만 쓰면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이 바이오 마커를 발굴했는데 해당 바이오 마커가 양성인 환자가 전체 환자의 70%였습니다. 오. 그래서 이 그룹의 환자한테 누겔을 투여했을 때 경쟁 약물 대비해서 탁월한 효능과의 안정성을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에서는 뭘 하느냐? 이건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 요청한 거예요. 너네 한국에서 한 거는 한국인만 대상으로 했으니까 한국인 이외에 다양한 인종을 대상으로 한 결과를 우리한테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인 이외의 다양한 인종의 경증, 중등도 아토피 피부염 환자 210명을 대상으로 추가 임상 2상, 그래서 임상 2B상이라고 붙은 겁니다. 여기에서는 11월까지 임상 2회 이상 국내에서 한 거에 대비해서 용량 대비 8배까지 증량한 상태에서 다인종을 대상으로 투약을 할 예정입니다. 11월까지. 네. 그래서 여기서 결과가 좋게 나와서 이걸 기술 수출을 빨리 하는 게 샤페로네 이 어떤 그 임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번에 이제 기술 수출이 확실하게 되는지를 잘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샤페론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메디톡스.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유입이 되고 있고요. 이제 보톡스 관련주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보톡스 관련주로 당연히 대표주였고 라인이 가장 다양하죠.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같은 경우에는 다들 지금 휴젤의 보툴렉스라든가 대용족의 나보타에서 하는 그 동결 건조, 요즘에 동결 건조 젤리가 유행인데 그 동결 건조된 상태, 가루 상태. 근데 여기서 액상형이 나왔죠. 액상형이 이노톡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좀 내성을 동물성 단백질을 없앤 코어톡스라는 게 나왔고, 그다음에 뉴럭스라고 자회사에서 하는 게 또 있어요. 네. 가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중국하고 미국 진출을 못한 거죠. 휴젤하고 대용제약에 밀려가지고 뭐 소송전에 밀리고 어쩌고 해가지고 2013년에 비동물성 액상형 톡신 제제 이노톡스를 세계 최초로 출시했던 이력이 있고요. 동결건조 제형의 톡신 제제에는 의사분이 식염수에 희석해서 농도를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 환자마다 틀려요. 아무리 의사손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농도가 그때마다 살짝 다를 수가 있죠. 이노톡스는 희석 과정 없이 바로 공장에서 그냥 똑같이 제어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 바로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제품 대비해서 편의성도 있고 안정성도 강화된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중동 부분, 아까 화장품에서 얘기했는데 중동은 화장품도 만지고 의약품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할랄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걔네들은 어느 정도로 민감하냐면 빈 접시에 고기 양념만 찍었다가 갔어도 그 돼지고기를 안 먹기 때문에 그 그릇에다가 딴 걸 놓으면 안 먹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동물 유래 성분을 썼던 게 기존의 보톡스인데 여기서 동물 유래 성분을 배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혈청 알부민을 원래 넣는데 이게 동물 유래 성분이에요. 대신에 폴리소르베이트 20, L메티오닌 비동물성 부영제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무슨 뭐 인간 광우병이니 이런 데서 발현됐던 그 광우병의 조기가 있어요. 병균이 있어요. 그게 여기서 발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랄 인증을 받을 때 중동에서는 이걸 아예 안 써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동물성 바이러스를 감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비동물성 유래 성분을 쓴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MT10109L 개발 프로젝트명입니다.
이게 지금 일본에서 허가받기 위해서 임상을 준비 중이고요. 네. 참고로 일본에는 지금 에브비의 보톡스랑 독일 멀치의 제오민만 정식 허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다른 게 팔리고 있죠. 그거는 뭐냐면 일본은 수입 허가만 받으면 팔 수는 있어요. 근데 더욱더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려면 정식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휴젤도 대웅제약도 아직 일본에서는 정식 허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우회로로 일본, 중국, 미국이 늦었으니까 일본을 치고 들어가는 전략을 삼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 국영기업 테콘그룹이 하고 보툴리눔 톡신 생산공장 설립에 관한 투자계약 의향서를 체결했죠. 5월 달에. 이게 만약에 건설이 된다고 하면은 두바이 현지의 톡신 생산을 보유한 국내 최초의 보툴리눔 톡신 기업이 됩니다. 어쨌든 아까 전에 이노톡스를 개발했다는 이력이 있다고 네. 했잖아요. 미리 맨 최초에 이노톡스가 거기에 비동물성 이 제재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력이 있고 다 해봤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 감염병에서 그 발현될 수 있는 그 병균이 아예 원천 차단이 되고 네. 중동에 진출할 때도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지금 메디톡스는 예전에 그런 이력들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가장 다변화된 이 부분들 이제 소송전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으니까 메디톡스의 반격 어퍼컷 한 방이 시작될 순간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비동물성 부형제를 사용한 보툴리눔 톡신의 일본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보톡스 시장에서 좀 밀려났던 존재감 회복해낼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슈 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 캐리의 배종찬 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50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를 인하를 했고 빅컷을 단행을 했습니다. 배경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우선 이제 말씀드려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제 오늘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네. 저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나쁘진 않다 우리 시장이. 왜냐하면 그래도 연준의 금리 인하를 우리가 기대해 왔잖아요. 그리고 또 어제 시장과 비교해 보면 오늘은 조금 그래도 탄력을 조금이라도 받는 그죠. 모습이고 크게 받지는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데 그 이유도 이제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좀 냉철할 필요가 있어요. 네. 우선 우리가 이제 시장을 분석할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시고 그다음에 기업을 보시고 그다음에 시장을 보면 되겠죠. 자, 시장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라는 것이 뚝딱 떨어졌다. 그런데 그걸 빼고는 이 금리 인하 빼고는 뭔가 시장에 우리가 확 와닿는 뭔가 이 시장의 변화, 호재 이런 게 있을까요? 기억이 나는 게 지금 우리가 짧은 기간 내에 없죠.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경기 상황이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서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냐? 그렇지 못합니다. 기업은 어떨까요? 나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썩 너무 좋아 이런 상황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세 가지 변수를 따져보면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히 막 호재다, 너무 좋다, 환호성을 지른다 이런 상황은 아니고 금리 인하는 또 워낙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일단은 빅컷을 단행한 것은 파월 연준 의장도 제가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그동안 대선과 관련해서 미국 대선이 이제 11월 초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우리는 해리스냐 트럼프냐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네, 참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본다면 뭔가 또 누구 쪽으로 확고해지는 상황이라면 다를 수가 있겠죠. 1980년에 레이건과 지미 카트 같은 경우에는 레이건이 확고했거든요. 그다음에 아버지 부시 때도 확실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는 오히려 이런 변동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들 부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8년에 뭐가 왔습니까? 금융위기가 왔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다면 결국 좀 불확실할 때 뭔가 우리에게는 예기치 않은 상황, 돌발 변수가 찾아온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우리에게는 아주 불투명한 상태는 아니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은 가장 큰 게 고용 지표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일단은 중요한 게 여러분들 미국 경제 성장률이 얼마다 이런 걸 떠나서 당장 미국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좋은지 여부를 알아보려면 비농업 분야의 고용 지표 썩 좋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어요. 불과 8월의 경우만 하더라도 한 14만여 개 정도밖에 미국 인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3억 5천 정도 되는 미국 인구에서 한 14만 정도가 비농업 분야에 늘어났다. 별로 일자리가 그렇게 큰 변화가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파월 연준 의장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아차 이거 우리가 지금 좀 미루다 보니까 늦어졌네. 아차차 하는 상황까지도 오게 됐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이제 연준이 50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를 인하를 했고 시장은 이를 소화 중인 과정에 있는 듯합니다. 한국 증시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차차 여유를 두고 오히려 좀 선제적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게 그냥 좀 미뤘던 것을 사후적으로 결정을 내린 모습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에게 파격적인 게 올리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어떤 기업과 관련된 변수 분석을 할 때도 선제적이었다. 그럴 때는 항상 어닝 서프라이즈가 와요. 근데 지금은 좀 사후적으로 더 미루다가는 안 되겠거든. 10월 달 되면은 대선에 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아차차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다음에 이건 사전 대응보다는 사후적인 대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뭐 1995년하고 뭐 98년 이 시점하고 이제 비교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효과를 거둘 만한 정도의 큰 뉴스냐?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일단 우리 시장으로서는 그냥 올 것이 온 거지. 뭐 우리에게는 아주 특별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은 좀 반도체 종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 일단은 좀 관망장세다. 더 좀 지켜봐야 되겠다. 왜? 지금 미국 연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더 좀 내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보고 시장의 영향. 오히려는 저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미국 연준보다는 이건 이제 제가 10월 달에 집중 분석해 드릴 텐데 미국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미국 정시와 우리 정시에 끼친 영향이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뭐 이번 해 빅 이벤트라고 할 수 있었던 게 9월에 FMC 그리고 앞으로 있을 미국의 대선인데 9월에 FMC는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50베이시스 포인트를 내렸고 이에 따른 시장의 영향은 지금 좀 소화를 하는 과정에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반도체주가 내린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진짜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번 해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잘 간다. 모건 스탠리가 그렇죠. 또 이야기를 했어요. 3개월 예, 예. 전에. 그랬던 모건 스탠리가 보고서를 냈는데 이번에도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했어요. 맞아요. 그 모건 스탠리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정보들이 뭐냐면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JP 모건이에요. 또 하나가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뉴욕 타임스도 가끔 경제 쪽의 뉴스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모건 스탠리가 좋다라고 전망을 했다가 확 바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근거까지 제시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좀 매도세입니다. 여전히 지금 파고 들어가는데 개인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개인들이 좀 신중하고 유의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일 것이다. 그다음에 2025년까지는 무조건 하고 잘 나가. 26년, 2007년까지는 나쁘진 않다는 얘기죠. 괜찮다는 얘기죠. 그랬던 것이 뭐냐? 고대역폭 메모리잖아요. HBM. 근데 고대역폭 메모리도 좀 이제는 공급이 과잉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반 D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스마트폰과 PC 수요 추세 감소로 예상. 왜? 지금 경기가 그렇게 썩 좋다고 생각 못하기 때문에 아이폰도 신형이 나왔지만 좀 이따 살게 이렇게 된단 말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자체가 주머니 사정이 썩 좋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좀 과대 낙폭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되긴 합니다. 그래도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관망세가 있는데 물론 일부 의견에서는 반도체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엔비디아도 몸을 추스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우리 장세는 명절 연휴 이후에는 조금 관망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은 여러분들도 조금 신경을 쓰면서 투자에 기준을 삼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뭐 시장에 그런 것 같습니다. 경제가 워낙 또 지금 하강 국면이다 보니까는 이 시장 참여자분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조금 시장을 두고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신 듯한데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업종이나 종목이 특히 좀 한정적인 게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 변수에 대한 분석입니다. 지금 그래도 이번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미국 전문가들 의견을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뭐 빅데이터도 그렇고 분석을 해보니까 나쁘지는 않아요. 확 호재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비관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경기 확장 국면에서 했던 1995년이나 98년 시기에 좀 비교를 해봤어요. 나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다시 좀 물이 들어오는 시간이 천천히 슬로우하게 작동할 수 있다. 그런 점들을 본다면 좀 사후 대응이냐 아니면 선제적 대응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사후 대응적 성격이 강하다. 왜? 선제적 대응이 있다면 이미 6월 달에 5월 달에 움직였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9월 달에 와서야 빅컷으로 움직인 것은 오히려 아차차를 확인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럴 때 우리가 가중 변수, 베리어블을 하나 더 보죠.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자, 그다음에 기업, 그다음에 시장이라고 하는 이 변수, N 변수 외에 또 하나가 놓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뭐냐? 정부 변수예요. 이럴 때 정부 가중 변수가 올 수 있는 거 최근에 뭡니까? 원전이 있죠. 방산이 있죠. 저는 이 부분을 오히려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 어제 오늘 나쁘지가 않아요. 좋습니다.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우리기술, 에이프로젠, 해웅, 한전산업이나 두산에너빌리티나 대한전선, 성광밴드, 보성파워텍, 한전기술. 왜 이 말씀드리냐? 실제로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2017년, 18년 저점일 때는 2,000원대였어요. 이 점을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 변화의 시점에서 살짝 형태가 변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랐는데 KT 통신입니다. 6G 그죠. 대주주가 현대차? 그런데 물론 이거는 이제 비경영권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이 빠지면서 8%대 정도 가지고 지금 대주주가 됐기 때문에 경영권 쪽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그럼 여기서 그래도 이전의 상황을 보더라도 KT와 현대차 사이에 뭔가 시너지 효과가 있죠. 바로 자율주행, 그다음에 모빌리티죠. 또 하나가 뭐다? 6G, 통신.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이런 기업들, KT가 조금 탄력받을 동력이 생기겠구나. 이런 쪽에 투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업종별로 그리고 기업별로는 이슈가 있습니다. 함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빅컷 훈풍으로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다시 쓴 가운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가격도 다시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그렇고 가상자산 시장도 그렇고 빅컷 발표 당일날에는 조금 시큰둥한 모습을 보였지만 시간차를 두고 급등세를 펼치고 있는 건데요. 가상자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선 국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선거 자금의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바이든과 트럼프가 대결을 벌였었던 2020년 대선이 미국 선거 자금이 있어서 가장 많은 자금을 지출했던 선거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번 2024년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결에서 그 지출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 후원액의 비중도 점점 더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을 보시면요.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이 1억 2,800만 달러의 자금을 기록하면서 역대 두 번째 가장 많은 누적 후원 금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상자산, 미국 대선 국면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앞으로 가상자산의 가격이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따라서 강세 랠리를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반대 의견도 펼치고 있는데요. 다음 장을 통해서 관련 전망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강세 전망으로는 미국의 업체인 스카이브리츠 캐피털이 앤서니 스카라무치 회장이 발표한 내용이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전 세계 자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본 건데요. 앞으로 두 차례나 한 차례가 더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전 세계 자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비트코인은 올해 말까지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는데요. 현재는 6만 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가상자산 전문 매체인 코인데스크는 위험 자산을 지지해왔던 완화 사이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의 빅컷 무브먼트가 가상자산에게는 굉장히
호재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약세를 전망하고 있는 또 입장도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일본 엔화 가치가 오를 것이다라고 미국의 비트맥스 아서 헤이츠 창업자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빅컷의 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일본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때에 그때도 미국 주식시장과 국내 주식시장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이 모두 흔들린 바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리스크는 트럼프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크립토 프레지던트라고 지칭을 하면서 가상자산에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가 됐었는데 TV 토론 이후로 계속해서 여론조사에서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격전적인 펜실베니아에서 해리스 후보에게 뒤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또 가상자산 업계에 좀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상자산 앞으로의 가격 전망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미국의 금리 인하 결정 그리고 일본의 금리 인상 결정, 미국의 대선 결정이 또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마켓 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데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의 좀 특징주들 만나볼 텐데 먼저 첫 번째 기업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덴티움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가지고 오신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볼만한 기업이 없다는 건지 아니면은 뭐 이 기업이 좀 그래도 그때 가지고 오셨을 때 비교해서는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네,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좀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트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는 18만 5천 원까지도 올라가는 흐름들이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올해 작년 말부터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주가 조정이 좀 보여주는 모습들이었고 결과적으로는 전 저점을 다시 한 번 더 내려가면서 지금 현재 새로운 신저가를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8,600억까지 좀 내려와 있는 부분들인데 이 정도 흐름이라면 저는 매수해도 괜찮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매출은 꾸준히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다 EPS 또한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이 지금 현재 받쳐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 상당점 멀티플을 받고 성장성에 대한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 조정을 좀 받았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하방 경직을 만들고 반등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좀 가지고 나왔었죠.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을 때보다는 지금 현재 주가가 다시 한번 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한 7만 원 정도에 7만 원 약간 밑단이었는지 한 그 정도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늘 가격만 하더라도 77,800원입니다. 약 10% 이상의 상승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흐름이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냐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가 조정을 좀 보여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 쪽 수출 물량이 좀 줄어들었다는 부분들인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페널티를 좀 받은 주가가 조정받은 페널티를 좀 받은 부분들이고 제가 봤을 때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좀 점차 지금 이제 팔로를 계속해서 개척해 나오고 있어요. 원래는 우리 국내 시장과 덴티움 같은 국내 시장과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을 해왔던 기업인데 이제는 동남아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북미, 유럽 쪽에도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공략을 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덴티움 지금 현재 임플란트 관련 종목으로는 지금 1위 기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오스테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MBK에서 주식을 공개 매수하면서 이제 상장 폐지가 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 자진 상장 폐지가 되었는데 두 번째로 가장 큰 덴티움의 움직임이 최근에 좋지는 못하지만 다시 한번 더 기술적 반등을 단기간 보여줬고 이 추세가 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동사가 원웨이로 V자 반등으로 반등을 줄지 아니면 더블 바닥이라든가 쓰리 바닥을 좀 만들면서 어느 정도 바닥 다짐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상승할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위치에서는 계속해서 행보를 하든 아니면은 V자 반대를 하든 둘 중에 하나는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지금 시가총액이 보게 되면 1조도 하지 않아요. 8,600억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마진율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뭐 덴티움에 대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지금 이제 실적이 꺾인 건 없다. 매출도 꾸준하게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고 EPS도 매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자면 충분히 성장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딱 맞는 투자 포인트를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좀 워낙 어렵다 보니 그리고 변동성이 크다 보니 이렇게 조금 부담이 없는 기업들 많이들 찾으실 것 같은데 함께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파인엠텍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 주가 좀 많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저점에 대한 매력이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네, 일단 뭐 실적적으로도 하반기에 일단 본격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 최근에 또 긍정적인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파인엠텍 같은 경우에는 파인테크닉스에서 휴대폰 IT 부품 제조 부분이 떨어져 나오면서 인적 분할되면서 설립된 업체인데 일단 뭐 다양한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금형 기술, 메탈 스탬핑, 플라스틱 사출, 다이 캐스팅, CNC 애침 방식 모든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그만 이제 소형 부품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이 뛰어난데 그래서 그런가 내장 힌지 쪽을 이제 상용화를 성공하면서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폴더블 디스플레이 모듈 부분에서 내장 힌지 쪽의 매출이 거의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슬슬 전기차 연료전지 케이스 부품을 이제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2차 전지 셀 EV 모듈 하우징 부품을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게 엔드 플레이트인데 이 엔드 플레이트를 4분기부터 삼성 SDI에 공급할 예정이고 기존에 이제 삼성 SDI의 엔드 플레이트를 공급하던 회사는 이제 유럽 쪽으로 물량을 납품을 하고요. 현재 이 파인엠텍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으로 공급 업체로 신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4분기에 일단 뭐 이제 배터리 관련 부품 쪽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서 생산 캐파를 좀 늘려야겠죠. 그래서 베트남 제3공장을 지난 7월에 완공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을 해내고 있는데 연 50만 개에서 300만 개까지 생산 능력을 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4분기에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또 하나의 이슈가 이 갤럭시 Z 플립 6용 힌지 승인을 최근 통과를 받았는데 이게 외장 힌지 통과를 받았습니다. 즉 내장과 외장 힌지를 동시에 일단 생산을 하면서 납품을 하는 그런 업체로 발돋움하게 됐는데 내장, 외장 힌지를 동시에 생산해내는 업체는 전 세계적으로 파인엠텍이 유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뭐 3분기, 4분기 긍정적인 실적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일단 뭐 1, 2분기 누적으로 영업이익이 한 56억 정도 나왔는데 일단 FN 가이드 컨센서스를 보면은 올해 매출액이 5,488억, 영업이익이 369억을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56억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 정도 예상을 하는 거면 확실히 3분기, 4분기에 상당히 좋은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올해 한 44.4%, 영업이익은 82.2%나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눌렸을 때 여러분들이 잘 저점 매수를 잘 하신다면 하반기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데 좀 밑으로 모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일단 미국의 제조업 PMI, 서비스업 PMI 발표가 있죠. 거기서 크게 좀 잘못 발표되지 않고 이 경기 침체 우려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시장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파인엠텍도 좋은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월요일 시장 충격만 없다면 아무래도 다음 주 정도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잘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파인엠텍 만나보고 왔습니다. 다음 주에 만약에 빅 이벤트가 없이 시장에 크게 충격을 받지 않는다면은 가격 내려가지 않는다면은 기회를 보자. 아무래도 급등이라
기회라든지 기회는 한번 올 것이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입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주이기도 합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와의 이 원료 계약 이슈와 함께 오늘 시장에서 장중한 때는 15만 원대를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두 분 다 가지고 오셨던 기업이기도 한데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뭐 그전에도 제가 좀 가지고 나와서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뭐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유한양행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뭐 과거에는 정말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흐름이었는데 최근에 바이오시밀러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지고 신약 물질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상당히 좀 멀티플을 좀 주면서 다시 한 번 더 그전에 볼 수 없었던 유한양행의 주가 움직임을 우리가 지금 현재 지켜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16% 정도 올라와 있어요. 자, 장중에는 동사가 거의 22.3%까지도 올라갔습니다. 그런 흐름들에서 지금 현재 뭐 차트 흐름 보시면 전 고점을 돌파했다가 살짝 내려앉았는데 전 고점 바로 위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는 위치는 아닙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 월요일 날 조정이 조금 나온다라고 본다면은 월요일 날 분명히 우리가 매수할 시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니면은 뭐 갭을 크게 띄워서 바로 급등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한양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뭔가 가볍게 움직임을 가져가는 이유는 앞에서도 뭐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렉나자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뜨겁다라는 겁니다. 뭐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는 회사의 에이즈 치료제죠. HIV의 에이즈 치료제에 대한 원료 의약품을 납품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 계약금만 하더라도 일단 1,000억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길리어드를 통해서 원료 의약품 수출 물량이 점진적으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좀 높고요. 뭐 그 부분들이 조 단위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공시 내용을 저도 보긴 했는데 계약금만 나와 있어요. 일단 계약금만 나와 있고 지금 계약 기간은 나와 있어요. 계약 기간과 계약금은 나와 있는데 그 계약 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원료 의약품을 납품하겠다는 내용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와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다음 주에 혹시나 제가 알게 되면 한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좀 언급해드리기도 하고요. 아무튼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슈가 상당히 지금 이슈가 있었다가 그것보다 더 좋은 이슈가 나오고 계속해서 뭔가 확장해 나가는, 글로벌 시장에서 확장해 나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재무적으로 상당히 탄탄한 회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대응하기에 막말해서 소위 얘기해서 물려도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단기간 급등을 하긴 했지만 그때도 잘 말씀드렸어요. 계속해서 가지고 계셔야 되고 15만 원은 다시 한 번 더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15만 원을 장중에 넘어서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정부 동사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11조 7천억 정도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한 시가총액 15조까지도 열어두고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과 지금 렉나자가 지금 이제 단독 임상에 들어갔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렉나자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여 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거고, 뭐 라이센스 아웃이 되었던 아니면 뭐 원료약품이 되었던 어떤 형태가 되었던 간에 지금 현재보다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거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높아질 것을 보고 있고, 뭐 생물보안법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 부분에 있어서 뭐 점도표 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11월 달에도 미국이 FOMC가 열리는데 11월 달에 50bp 더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점도표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했죠. 거기에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또 100bp를 인하하겠다. 대략 1%를 인하하겠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미국은 지금 현재 3.5, 기준금리 3.5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고 국내 시장도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좀 비싼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제품에 대한 좀 더 우리가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에 대한 워낙 또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비만약 같은 경우에도 위고비도 마찬가지지만 진벤트라도 마찬가지고 한 달 동안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주사를 맞는데 그러면 주사를 4번 맞아야 되잖아요. 한 달 동안. 그 비용만 하더라도 지금 국내 시장에 들어오면 어떻게 뭐 가격이 책정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해외 쪽에서 구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2천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한 달만 하더라도. 뭐 그 정도로 상당히 좀 바이오시밀러 제품 자체가 상당히 좀 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구매해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뭐 유한양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시장 자체는 제약바이오가 당분간 상승 분위기 이어나갈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유한양이 단기간 상승 탄력이 더 강할 것이다 라고 부분에서 오늘 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좀 한 번 더 강조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거의 이제 개론 수준으로 아주 길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약바이오가 아무래도 또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워낙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유한양행 최근에 긍정적인 이슈가 꽤 많습니다. 한 달간 주가 50% 이상 올라왔는데 전고점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전망 듣고 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마켓 무버입니다. 한국의 변압기 업체들이 국내를 넘어서 해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반도체가 아니라 전력 설비의 수요가 더 지속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수요 급증이 실제로 체감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례적으로 너무나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뜨거웠던 추석으로 인해서 최대 전력 수요가 작년보다 30%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올 추석 연휴 사흘간 평균 최대 전력 수요가 70.3기가와트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29.2%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서 또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또 급증하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해외 IB에서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주가도 또 긍정적으로 화답을 해주고 있는데요. JP모건이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 37만 원으로 또 높여 잡았습니다. AI 기반 전력 소비 증가에 따라서 수요가 앞으로 2030년까지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 주가가 현저히 저평가된 수준이다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40조 원 규모의 AI 펀드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와 변압기 등 AI 인프라 시설 투자에 공격적으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AI 거품론이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서 시장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폭염 효과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등 수요가 급증하면서 K 변압기의 수요가 더욱더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양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각 기업들 다음 장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중대형 변압기를 중점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현재 유럽 공략을 본격화하면서 올해 실적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1,678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96.4%, 100% 가까이 급증할 것이란 전망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재룡전기입니다. 소형 변압기를 주로 생산하고 있는데 소형 변압기의 수출이 역시나 눈에 띄는 상승세를 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최대 수출 금액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 공시를 내놨는데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재룡전기의 지분 5.13%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르웨이 중앙은행에서도 업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효성중공업은 아프리카, 유럽 등의 수주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변압기 수출 업체들보다는 조금 더 밸류에이션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건설 업체이지만 또 계속해서 수주를 잇따라 늘려가고 있고요. 미국 엠피스와 경남 창원의 공장 증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에 따라 생산 능력 캐파가 더 늘어날 것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S 일렉트릭은 해외 매출 비중 50%를 달성했고요. 앞으로의 목표 70%다라고 또
공시를 했습니다. 수주 잔고 2조 7,600억 원으로 5년치 일감을 확보했다라고 밝혔고요.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87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HD 현대 일렉트릭에 비해서는 반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가도 그 HD 일렉트릭보다는 조금 주춤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기업들 모두 주가가 모두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상승 에너지를 뿜뿜 해줄 수 있을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브와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선진뷰티사이언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이 기업 관심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가 9% 가깝게 현재 상승 탄력 가지고 가고 있고 11,47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이미 한 번 가지고 오셨던 기업인데 오늘 움직이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장 초반에 눈에 딱 들어오길래 선택을 했는데 장중에 좀 올랐네요. 어쨌든 이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원료 그리고 제조를 영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화장품 제조는 현재 그 아이레시피라는 브랜드로 올리브영에 현재 좀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조금 기대해 볼 만하고 또 이 화장품 소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 소재 그리고 마이크로 비드, 스킨케어 소재 이렇게 세 가지 종목군을 이제 분류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실적이 또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매년 이 기업은 매출과 영업 이 캐파를 좀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올해 이제 2분기 누적 매출이 426억 원, 영업이익이 76억 원 정도 나오면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한 8%, 그리고 영업이익은 36% 정도 각각 증가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증가된 이유가 중국, 미국 등 해외 선케어 수요가 좀 증가가 된 상황인데 이 마이크로비드, 즉 기초 색조 화장품 개선 용도로 쓰이는 이 마이크로 비드가 한 25.6% 정도 이제 증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 소재가 17.9% 정도 증가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실적 턴 어라운드 기대감, 실적의 하여튼 개선 기대감 이런 것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도 상당히 많이 하락이 나왔어요. 지난 2024년 6월에 24,000원을 고점으로 찍었던 주가가 어느덧 지금 10,000원 정도 자리까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슬슬 이제 20선 자리를 돌파하면서 이 하락 추세를 좀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은 20선 자리를 이탈시키지 않는다면 이대로 상승력이 적어도 한 12,8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조정을 받으면 대략 한 11,2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이제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 보시고요.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타나면 일단 12,800원 정도 단기적으로 노려보신 후에 추후 이제 시장 흐름에 따라 다시 재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상승 탄력이 전망이 된다라는 부분으로 저희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아주 강력하게 움직이는 섹터가 방산 쪽인데 LIG 넥스원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21만 8,500원대까지 고가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방산주 그 가운데서 또 LIG 넥스원 보시고 계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국내 지금 이제 방산 산업이 상당히 좀 빠르게 지금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수출 물량이 조금 늘어나는 분위기인데 아무튼 2020년도만 하더라도 수출 국가가 4개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 연결되어 있는 4국가에만 우리가 수출을 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려 12개국에 수출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죠. 그에 따른 이제 매출 또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약 13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16.9조 원 정도가 수출을 했습니다. 수출 금액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반기에 페루를 비롯해서 폴란드를 비롯해서 수출을 약 6개국에 수출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대략적으로 약 15개 정도의 국가에 방위산업 관련 제품들을 수출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위산업이라는 게 지금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시장이 더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LIG 넥스원이 되었던 하나시스템이 되었던 아니면 지금 현재 한국항공우주가 되었던 어떤 방위산업 업체가 되었든 간에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 이미지가 최근에 좋아졌지 않습니까? 방위 산업에 대한 제품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졌고 뭐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하늘은 날아다니든 미사일이 되었든 아니면 그 외에 어떤 전쟁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하나의 또 이기기 위한 무기로서의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가고 있다는 부분들. 오늘이나 특히 보면 이라크 쪽에서 지금 3.7조 원 정도의 천궁2 수출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중거리 미사일이거든요. 장거리 미사일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올해 초만 보면은 사우디 쪽에 약 4조 원 정도 또 수출을 계약을 했고요. 그 전에 2022년도 같은 경우에 UAE 쪽에도 수출을 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중동 지역은 거의 다 한국 무기가 장착되어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무튼 그런 분위기인데 뭐 LIG 넥슨 오늘 뭐 갭 상승을 통해서 음봉을 보여주긴 했지만 다음 주에는 양봉으로 다시 한번 더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LIG 넥슨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이천지점의 소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 전일 미국 시장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서 상승세가 좀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전일과는 좀 다르게 반도체 섹터의 종목들이 좀 반등을 해주면서 시장에서의 상승을 만들어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수급적인 흐름들을 보면 외국인들이 여전히 선물 중심에서만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현물에서는 금리 인하가 미국에서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현물 쪽에서는 좀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승폭이 좀 제한된 모습이 이어진 것이 상당히 좀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최근 미국의 고용 지표는 좀 견조하게 나와주고 금리 인하가 이어졌고 우리나라 역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여전히 외국인의 매도가 아직 이어지고는 있으나 서서히 좀 매수 전환 가능성도 열어놓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지수의 반등 자체가 좀 제한적인 하나 현재 구간에서 단기적으로는 좀 저점이 좀 잡혀가는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저점 저가 매수 기회로 좀 삼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속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셀트리온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 반도체 쪽에도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좀 변동성이 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제약바이오주들의 흐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중에서 CDMO 쪽을 담당하고 있는 셀트리온 쪽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항암제 허슈마에 대한 성과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램시마 SC에 대한 매출도 유럽과 북미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상당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좋은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셀트리온 역시 이제 매출 5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현재 구간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비해서 덜 오른 박스권의 좀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반기에는 박스권 돌파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현재 가격 접근하기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 우리 증시 마감 1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 막판에 좀 상승폭을 줄여가네요. 현재 구간 0.49% 전일 대비 오름세로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2,593.54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2,619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었는데 좀 아쉽게 마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1% 넘게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고요. 747.15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립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오늘 매수 주체로 나서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3,500억 원의 매수 우위 기록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마감해 보겠습니다. 네, 9월 20일 금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어제장보다는 그래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다만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코스피가 장 초반에 강력한 상승세를 그대로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점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반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추가적인 하락이 아닌 데에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는 장이기도 했는데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먼저 마켓 스핀을 통해서 시장 분위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단기 테마 쪽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관련 쪽 6% 가깝게 상승. 오늘 시장에서 제약바이오가 확실히 강했기 때문에 이 단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치매 쪽에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구리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5% 이상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AI 의료 쪽에 4.5% 이상의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갔고 장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큰 그림으로 바이오 쪽이 5% 가깝게 상승, 해운 물류 쪽이 4%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유전자 치료제 쪽도 2.5% 상승세. 이번에는 실적 테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너지 쪽이 확실히 강했습니다. 보시다시피 3.8% 상승세, 방산 쪽이 2.9% 넘게 상승세, K전력도 2% 넘게 강세 탄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승률 상위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상한가 안착한 기업들 확실히 많습니다. 엔젠바이오 상한가, 모비스 상한가, 바이오 인프라 상한가, 하이트론도 상한가, DGP도 상한가, 영풍정밀 상한가, FN가이드 상한가, JW 신약 상한가 안착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상한가에 안착한 기업들이 이전보다 더 많습니다. 그만큼 테마 쪽이 아주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전체적인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까? 마감 지수 상황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이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코스피가 0.48% 상승세 2,593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2,600선을 넘어서기도 했던 시장이었는데 결국에 마감은 2,600선 아래에서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1% 강세 748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일제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약보합권 SK 하이닉스가 오늘 2.8% 이상 상승 탄력 받으면서 15만 7,1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이외에는 LG엔솔은 강보합권,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현대차 모두 다 강했습니다. 특히나 현대차는 어제 시장에서도 아주 강력한 탄력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 시장에서 무려 2% 가까운 추가 상승세 나왔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전히 100만 원대 위에서 106만 원대에서 오늘 종가 형성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기아도 2% 강세 흐름 나왔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소비가 이전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나왔고 완성차 쪽이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움직여줬고요. KB금융 1.3% 이 강세 흐름 보이면서 83,6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시죠.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흐름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도 좋았습니다. 알테오젠이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 무려 3.7% 이상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어제 급등 흐름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 말인즉슨 어제 코스닥 분위기와 오늘 코스닥 분위기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에코프로비엠도 1.7%, HLB가 또다시 반등 흐름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어제 하락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을 한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 반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고요. 4% 가깝게 상승 흐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또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가 이제 시가총액 5위권까지 진행이 오늘 올라왔습니다. 이로써 1위권부터 5위권 가운데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제약 바이오입니다. 리가켄 바이오 8% 이상 급등을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104,9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로써 엔캠이 이제 6위권까지 빠졌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179,0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클래시스 1.6% 하락세, 휴젤이 오늘 1.3% 이상 반등, 삼천당 제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반등 나왔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오늘 일제 급등 흐름을 보였고요. 셀트리온 제약 0.7% 상승하면서 69,9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금요일장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 시장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그래도 반등세 이어는 갔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방은 했는데 약간 좀 아쉬운 감이 네. 있죠. 전일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2%대 상승에 이어서 오늘도 1%대 상승 마감했는데 네.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시호가 마감 기준으로 봤을 때 종가 마감 시장 지수 강보합권대에서 코스피 마감했습니다. 1%대까지 상승 마감했으면 좋을 뻔했었는데요. 살짝 좀 시장과 그 해외 시장과 좀 동조화가 되지 못하는 모습들 어떻게 보면은 소외받는 증시 움직임이 계속해서 국내 증시에서는 계속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4%대 급등세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되돌림이 좀 더 강하게 나와주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장 초반 움직임이 좀 그치는 모습이었고요. 전일 그 FOMC에서 50bp 인하 관련해서 시장에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조금 혼조세가 나왔었는데 전일 이제 미증시에서 상승세로 결국 마감이 나오는 걸로 봤을 때 경기 침체 우려는 그래도 살짝 좀 내려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오늘 국내 증시에서 흐름 봤을 때 반도체 주들보다도 사실 좀 두드러졌었던 움직임은 제약바이오 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약 지수단의 그 지수 차트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약 지수 차트 보시면은 지금 올 한 해 내내 지금 상승 추세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저점을 계속 올려나가고 있는데다가 올해 지금 그 저항 구간대가 1,500포인트 부근이거든요. 이 구간대만 추가적으로 돌파해주면 제약바이오는 그야말로 대세 사이클로 이제 진입이 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저항대 구간 바로 아래 하단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지수상에서 지금 2.69% 상승 마감을 해서 빠르면은 이달 내에 이 전고점 구간대 다시 한 번 더 재돌파 시도가 강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최근에 뭐 기술 이전과 더불어서 미국 FDA 승인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다가 미 지금 그 생물보안법 하원 통과에 대한 관련제 기대감이 다 같이 함께 몰리게 되면서 모든 지금 수급들이 제약바이오 쪽으로 계속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시장에서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만으로는 지금 흐름이 좋아서 당분간은 이 흐름이 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 옥석가리기 하면서 공략 편하게 좀 해보셔도 괜찮은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우리 국내 증시가 사실 또 올라가려면 지금 이 문제가 있습니다. 금투세 네. 관련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24일에 민주당 쪽에서 이제 토론 배틀 관련해서 대진표가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4일에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 당론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그 당론 관련해서 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그래도 좀 더 계속 우호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3년 정도는 유예를 하자라는 입장도 있고요. 내지는 지금 그 세제명 자체가 금융투자 소득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과세를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발로 빗발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세제명을 바꾸자 쪽으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세제명을 주식투자 고수익자 과세법이라고 바꾸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무슨 있는데 의미인가요?
고액으로 이제 수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네. 과세를 좀 더 크게 매기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이제 느낌이긴 한데 네. 조금 더 이렇게 그 세제명을 직관적으로 바꾸게 되면은 사람들이 조금 더 공감을 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세제명을 바꿔야 된다라는 지금 입장들도 같이 함께 나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쪼록 지금 그 금투세 관련해서 폐지가 된다 했을 때는 그래도 큰 손자금이 다시금 코스닥 시장에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국내 시장 투심이 좀 더 돌아오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9월 말까지는 이 금투세 관련한 지금 논제도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눈치 보게 하는 움직임이 시장 전반적으로는 좀 더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반도체 이제 업황 관련해서는 메모리 반도체 쪽에 있어서는 미국의 마이크론이 비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 그 증시 풍향계 또 역할을 합니다. 전반적인 업종 관련해서 비메모리 반도체는 마이크론 쪽 실적을 항상 보면서 쫓아가는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이번에 이제 6월에서 8월 달 실적이 다음 주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관련 모멘텀 계속해서 좀 예의주시 하시면서 9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눈치 보기 움직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글로벌 증시 상승에 제대로 편승하지는 못하는 이제 국내 증시의 마감이 살짝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마이크론 실적 다음 주에 예의주시해보면서 반도체주 중심으로 투심 살아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이제 공략해 볼 만한 종목, 시초가 공략주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앞서서 지금 제약바이오 쪽 투심이 되살아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CDMO 쪽 수혜도 받을 수 있고 또 내년 2월 달에는 첨생법 개정안이 시행이 될 예정이거든요. 네. 그에 따른 수혜까지도 같이 함께 받을 수 있는 종목 GC셀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GC셀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시면은 2016년도부터 상장이 되어서 흐름이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소 좀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과거에 증시 상장했을 때는요. 녹십자 랩셀과 녹십자 셀이라는 이름으로 두 기업 모두 다 상장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흡수 합병을 하면서 이름 사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GC셀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시장의 흐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낙폭이 굉장히 좀 큰 상황이에요. 지금 한 3년 정도 낙폭 구간 키워 나가고 있는데 2021년도 11월경쯤에 이제 녹십자 랩셀과 녹십자 셀이 통합해서 지금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사실 GC셀이 좀 시장에서 부각을 좀 받을 수 있을 만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GC셀 같은 경우에는 CDMO 사업 자체를 지금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글로벌 CDMO 사업 진출에 있어서 강한 지금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첫 행보가 미국의 CDMO 기업을 인수한 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2022년도 4월경에 녹십자 홀딩스와 함께 미국의 유전자 치료제 CDMO 회사인 바이오센트릭을 1,000억 안 되는 돈에 인수를 했습니다. 미국의 세포 치료제 일명 CGT라고 볼 수 있는 이 CGT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이 CDMO사를 인수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인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일단 GC셀 쪽에서 신약을 개발하게 되면요. 미국의 또 다른 법인이 있거든요. 아티바 쪽에서는 미국의 임상을 진행을 하고요. 임상에 필요한 신약이나 이런 이제 모든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그 CDMO사 바이오센트릭에서 생산하는 구조로 가게 되는 거죠. 앞으로 그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시행이 만약에 2032년도에 시행이 된다면 당연히 이제 미국 내에 있는 공장 쪽의 수주가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한 판로는 일단 뚫어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세포 유전자 치료제 관련해서 CGT, CDMO 수주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부터 지금 수주가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사실 좀 숨은 그런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만 사실 아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모멘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내년에는 첨생법 관련돼서 이제 시행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게 아마 올 이제 하반기 한 11월, 12월 달부터 첨생법 관련 이슈가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항상 얼리 어답터 가장 빠르게 먼저 정보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취득을 하시고
공략을 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런 첨생법 관련 이슈가 있구나 일단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첨생법 같은 경우에 임상 그 연구 대상 범위가 사실 굉장히 좀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시행안을 개정이 되면요, 모든 환자로 그 환자가 확대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기업들도 환자에 대해서 비용 청구가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첨단 재생법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자들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제 환자들, 고액 환자들이 많거든요. 네. 한 명당 한 1억 원 정도의 네. 그런 지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환자들까지 이제는 국내에서 법 개정으로 인해서 잡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이 이제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2020년도 이제 5월 달에는 식약처로부터 이제 GMP 승인까지도 같이 함께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모멘텀 예의주시하시면서 지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현재 구간에서 전저점 기준으로 손절가 잡아가시면 되거든요. 전저점 기준으로 해서 31,000원 구간대에 일단 짧은 단기 손절가 잡아드릴게요. 31,000원 구간 잡아가시고요. 목표 구간 같은 경우에는 스윙 관점으로 일단은 1차적인 구간 42,000원 잡아드릴 텐데 말씀드렸다시피 11월, 12월 경에는 관련 모멘텀이 강하게 들어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돌파 여부까지 보면서 내년 그 시행 전까지 가져간다라는 관점으로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첨생법 수혜가 기대되는 GC셀입니다. 제약바이오 힘이 워낙에 강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세 사이클 진입을 앞두고 있다라고도 짚어주셨는데요. 이 기업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42,0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과 체코가 원전 건설 사업을 계기로 전략적 공조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확대 회담에서 한국 수력 원자력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 최종 수주에 낙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약이 체결돼 시공하게 된다면 설계, 시공 모든 절차를 체코와 함께할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 개발과 원전 인력 양성까지 협력해 원자력 동맹이 구축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2일까지 체코에서 경제, 교육, 인적 교류 등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0.25%로 동결했습니다. 일본은행은 지난 3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데 이어 지난 7월 금리를 0.25%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이번 동결 결정에 따라 해외 자산을 처분하고 엔화를 갚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은 낮아진 모습입니다. 한편 오후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우에다 가조 일본은행 총재가 통화 긴축 정책을 선호하는 매파적 입장을 취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이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체계 천궁2를 이라크에 수출합니다. LIG 넥스원은 오늘 이라크 국방부와 3조 7,135억 원 규모의 천궁2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LIG 넥스원 전체 매출의 1.6배에 해당하는 규모며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세 번째 조 단위 대형 수출입니다. 천궁2의 미사일 통합 체계는 LIG 넥스원이, 레이더는 한화 시스템, 발사대와 차량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각각 생산합니다.
올해 1분기 말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 부분의 매크로 레버리지는 지난 3월 말 기준 45.4%로 집계됐습니다.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45% 선을 넘은 건 올해 1분기 말이 처음으로 BIS가 관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1990년 4분기 말 이래 최고치입니다. BIS는 1분기 말 정부 부채 규모를 1,119조 2,597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4분기 말 93.6%에서 올해 1분기 말 92%로 떨어졌고 기업 부채 비율도 113%에서 112.2%로 감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2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